안녕하세요, 도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제가 여유가 있어서 연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해도 되겠죠. 뭐 옷이 똑같잖아요. 처음 영상하고 지금 두 번째 영상이.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살펴볼 작품은 신사고 교과서, 개정교과서, 고일교과서죠. 고일교과서, 신사고 교과서 또는 비상 박안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공통으로 실려 있더라고요. 이 비상 교과서, 박안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윤동주님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윤동주 하면은 떠오르는 시인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시인이죠. 이육사라는 시인이죠. 항상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작품이 비교돼 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두 시인의 시적 경향이나 시적 내용이, 시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동주하고 이육사는 두 분 다 1940년대 주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죠. 194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일제하게 저항해서 싸웠던. 물론 이제 이육사 시인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다니고 말 타고 뛰어다니면서 일본을 막 쥐어펴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그런 사람이고,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몸으로서 직접 싸우지는 않고 시로서 이렇게 독립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적 경향이 많이 다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보면은 윤동주 시인만의 그런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저항시다운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하고 이육사 시를 오늘 동시에 살펴볼 텐데요. 윤동주 시의 시적 경향하고 이육사 시의 시적 경향이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시 분석하는 내용들을 감상해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나 이육사 둘 다 상당히 뭔가 험난했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인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로 들어가서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 대부분을 살펴보면 흐름이 시상전개라고 하겠죠. 이 흐름이 대부분 비슷한 시들이 많은데요. 이 시상전개의 특징을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상의 흐름이 자아로 인해서, 뭐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의 사이에 갈등이겠죠. 자아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과 방황을 하다가 중간에 이로 인해서 안 되겠다, 내가 나 자신을 뭔가 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반성을 하면서, 성찰이겠죠. 성찰. 반성을 하면서 끝부분에 의지를 드러내고 끝나는 이런 구조를 가진 시상전개 시를 많이 쓴다는 게 이 윤동주 시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 고지고대로 뭐 100% 다 적용해서 시를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시에서도, 자화상이라는 시에서도 시를 들어가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뭐냐? 이 편성의 특징은 아니고요. 이 시에서는 포인트는 시상 전개에 있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시상 전개 방식이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라서 시가 전개된다는 거. 요게 이 시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시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갈 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시를 이해하면은 시의 핵심을 잡고 전반적인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초점 맞추고 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서 우물이라는 시어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윤동주 시는 이 뭔가를 쳐다보면서 뭔가 반성한다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물이라는 시어도 마찬가지로 우물을 쳐다보면서 윤동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우물을 매개체로 이해하면 됩니다. 매개체. 성찰의 매개체겠죠. 성찰. 자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우물이 한다.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이 끝부분에
비읍니다, 비읍니다 이런 식의 시어가 어미가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적 어미의 특징은 구어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어체, 대화를 하는 말투겠죠. 이 구어체를 사용해 가지고 산문적으로 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도 그냥 작게 하나 알아두셔도 나쁠 거 없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열거돼 있네요. 열거돼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열거돼 있는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열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화자의 처지, 초라한 화자의 처지,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화자의 처지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연 속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열거시켜 놓고 있습니다. 화자의 처지가 어떻냐?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고 뭔가 의지를 드러내가지고 독립운동을 싸우자니 목숨이 들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있겠죠. 그렇게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그런 초라한 모습의 화자의 처지가 이 열거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하고 대조시켜서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해돼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가 되는 화자의 정서 변화입니다. 정서 변화. 화자가 인식과 정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에다 초점을 맞추고 시를 흘러내려가면서 이해하면은 이 시가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나이는 윤동주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자아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적 자아,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적 자아. 윤동주는 항상 이 내면적 자아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죠. 이 내면적 자아를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양심대로 행동을 못하니까요. 일제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첫 번째 정서가 변화되는 게 나오고 있네요. 밉다. 뭔가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겠죠. 부끄럽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 두 번째 화자의 정서가 나오고 있네요. 가엾어진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심정을 또 지니게 된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정서 변화가 되겠네요. 미워져 돌아갑니다. 현실적 자아에 대한 또 미움이 또 들겠죠?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움. 돌아가서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 그리워집니다. 이 부분도 바로 정서 변화에 해당되는데 이 그리워지는 대상은 현재의 자아가 아니라 과거의 자아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과거에 순수하고 젊었을 때 이상을 꿈꿨던 그런 열정적인 시절의 자아, 그런 시절의 자아를 그리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화자가 가장 그리워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아에 대한 얘기가 초점으로 그려지는 부분인데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앞부분하고 반복되고 있네요. 이 부분을 수미상관으로 해석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수미상관을 굳이 강조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반복되는 내용이 있네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여기 부분에서 표현상 특징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잘을 한 그런 표현상 특징을 몇 가지만 일단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파란 바람이 분다. 파란 바람. 이미지가 두 개네요. 파란 시각적 표현. 바람은 촉각이겠죠. 자, 기준이 되는 대상은 바람이겠죠. 바람이라는 이미지가 촉각적 이미지가 기준이 돼가지고 시각적 이미지로 옮겨갔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감각의 전이, 감각의 전도 혹은 공감각적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공감각적 표현이란 말을 쓰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감각의 전이, 감각의 전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니까 알아둬도 나쁠 건 없습니다. 요 파란 바람이 불고 파란이라는 시어에서는 또 문법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니까 시적 허용이 드러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잘한 표현기법이니까.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구가 나왔네요. 추억처럼 사나이. 물론 윤동주의 또 다른 자아겠죠. 이 추억이라는 시어를 봤을 때 이 추억처럼 사나이는 현재의 초라한 모습의 자아가 아니라 과거의 열정을 가지고 이상을 추구했던 시절의 자아, 다시 말하면 순수함을 지니고 살아갔던 그런 시절의 자아, 그런 모습의 자아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왜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일제가 목숨을 위협하니까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가 마음대로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끄러운 심정이 들었던 그런 모습의 자아가 윤동주 자신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의 순수함과 열정을 가졌던 그런 시절의 자아를 그리워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흐름이 이 화자의 정서 변화, 인식 변화에 초점이 맞춰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표현기법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이 시를 이해하기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뭐 이 시를 해석하면은 무난하게 시가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시상 전개 방식이 화자의 정서 변화나 인식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가 부끄러움, 미워져. 두 번째가 가엾어짐. 세 번째가 미워짐. 네 번째가 그리워짐. 결국은 가장 초점이 되는 그 정서는 그리워진다는 정서인데, 그 그리워지는 대상은 현재의 자아가 아니라 과거에 순수했고 열정이 있었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의 자아라는 것. 그 모습을 현재의 자아가 초라하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시의 주제하고 관련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핵심적으로 알아두고 시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 자화상이라는 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신사고 교과서에는 뒷부분에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아무리 시적 경향이 이 이육사고 윤동주의 시를 비교하기가 가장 좋으니까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도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부분에 실려있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인데요. 이육사는 일제시대 때 살아왔던 시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4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윤동주와 더불어서 저항시인이죠.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 대표시이기도 한데요. 이 구성 단계는 한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기승전결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승전결의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중간에 그래프상으로 그리면 중간에 시상 전환을 하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꺾여지는 부분이겠죠. 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쭉 내려오다가 희망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부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시상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는 독특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시는 중간에서 시상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V자 곡선의 중간 부분. 근데 이 시는 여기 1년, 2년, 3년, 4년을 보면 이 4연 부분에서 이 시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 시상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내용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매운 계절 부정적 의미겠죠. 일제 억압이나 탄압. 채찍에 갈겨. 마찬가지로 부정적 시어겠죠. 일제 탄압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일제 탄압. 억압. 일제 억압. 일제 억압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북방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연에 보면은 고원이라는 공간적 의미의 그 공간이 있거든요. 요 두 개의 공간이 극한 공간인데요. 북방은 수평적, 평평한 극한 공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수평적 극한 공간이다. 수평적 극한 공간이다. 그리고 고원은 수직적 극한 공간이다. 수직적 극한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갈랄진 그 위에서다. 극한 공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더 이상 가만히 떨어져 죽는 그런 극한 공간에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뭔가 무릎을 꿇고 뭔가 빌어야 되는데, 그 꿇어서 빌 장소조차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구원을 바랄 장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극한 공간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물러나면 앞으로 가면 채찍에 맞아 죽고 뒤로 가면 떨어져 죽고 어찌됐든 죽는 상황,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그런 공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예전에 수능에서 출제했던 한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한자성어가 답이 될 수 있는데 뭐 사면초가도 있고 풍전등화도 있고 뭐 설상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들이 많은데 수능에서 나왔던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고립무원이라는 단어가 수능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립, 어디에 고립됐다. 고립무원의 뜻이 설상가상의 뜻하고도 같고 뭐 사면초가라는 뜻하고도 같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성어들이죠. 뭐 풍전등화 뭐 이런 단어들하고도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수능에서는 이 고립무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요거를 조금 기억해둬도 나쁠 건 없습니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눈 감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염원을 하는 거죠. 염원을 하는 거죠. 뭔가 구해달라. 이런 위기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제발 구해주세요. 눈 감아서 생각해 본다. 이거는 이 다른 부분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게 약간 관조적인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뭔가 이 여유를 가지고 염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조적 태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 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은 차갑고 뭔가 단단한, 뭔가 냉정한. 무지개는 뭔가 희망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두 개가 모순이죠. 역설법이 됩니다. 역설법은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무지개는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의미로 해설하면 되고요. 무지개가 희망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광복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이 끝부분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은 화자의 태도가 광복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육사의 시는 이 윤동주의 시하고 약간 다른 경향이 뭐냐면은 말투나 어조에서 약간의 측면이 차이가 있는데 윤동주의 시는 앞부분은 약간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성적 어조가 약간 부드럽게 진행이 되면서 끝부분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상 전개 방식을 많이 취하고 이육사의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적으로 강하게 꼭 이겨내가야 말겠다. 의지를 드러내면서 끝까지 화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전개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짤막한 시간 속에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하고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